네, 회장님, 여기 나간 대로, 참, 요새 저도 이제 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1100회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네. 1000회를 넘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장수하냐 주부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신권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재테크라든가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철저하게 보신주의로 네. 안정적으로 막 PBR 1배 넘으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PBR이 한 0.5배 아래로 어느 정도는 돼야 네 한번 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장수를 했어요. 네. 결국 가치 투자에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잔머리를 좀 잘 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지수가 그동안에 박스권 장이었으니까 네. 이런 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했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좀 반등하고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나오셨던 게 연말이었나? 연초였나? 연말. 예. 연말 때, 올해는 장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딱 그냥 뭐, 네. 1900, 그냥 뭐 이런 좀 흐름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좀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환율도 문제고, 실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세요? 우리 시장? 네. 가장 중심 변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 직접적인 변수는 역시 수급이죠. 아. 결국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주식의 매수 구조가 취약한 쪽은 외국인이 많이 사줘야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 외국인이 많이 살 수 있는 입장은 원래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엄청 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원래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은 결국 직접적인 변수인 외국인 수급이 좀 약화된 원인을 또 따져봤을 때 제일 큰 부분 결국 경제 변수 중에 제일 큰 거는 저는 중국의 경기 부진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지금 체질이 중국 변수의 영향을 미국보다 훨씬 크게 받죠. 네. 결국 핵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봐야 되겠죠. 중국은 중국은 아마 원래는 구조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중국의 경제가 8% 넘는 성장은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박스권에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네. 내년도에는 아마 중국이 원래 구조조정 잘하면 경기를 풀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진다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도 내년에 살 수 있다. 그렇죠. 내년에 많이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좀 올해는 좀 별로지만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장에서 대응할 할 것이다. 네. 좀 근거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풀어주시면 네. 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직접적인 변수 개념으로 보면은 네. 중국 경기가 내년도부터는 풀린다는 얘기죠. 중국 경기의 변수가 뭡니까? 결국 중국 경기의 변수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제 결국 수출 쪽이고 하나는 내수 쪽일 텐데 수출 쪽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하는 거죠. 미국 경기는 당연히 올해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한 3년 갈 겁니다. 한 3, 4년 정도 경기가 계속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 흐름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중국도 결국은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중국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경기를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1년 원래 구조조정을 충분히 하고 나면 내년도는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이 살아나면서 결국 한국 경제도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또 내수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살 수 있는 게 부동산 경기 붐이 이제 좀 불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회복이 국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주택 경기 사이클이나 부동산 사이클은 대략 2년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작이 돼서 내년까지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동산 빌딩 같은 거 몇 개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그 부동산을 잘하는 굉장히 거부예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보는 그 부동산 경기나 지금 임대료 이런 개념도 딱 내년 말까지 좋을 것이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빌딩 중에 한 개 이번에 400개 처분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친구도 보니까 이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내년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 한국 좋아지면 내수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쨌든 수출은 올해는 이제 엔저 영향 때문에 조금 둔화되지만 내년도에는 결국 좋아지면서 내수까지 좋아지면 내년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도 좋아지고 그렇죠. 부동산도 예. 이제 내년까지는 괜찮고. 그렇죠. 그 친구분 네. 400억에 처분하신다는 그분은 네. 그 처분하신 돈으로 뭐 주식 좀 사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걸 또 관심 있게 보시나요? 그 양반은 그 주식은 죽으라고 투자를 안 해요. 부동산만. 그 내가 이제 계속 그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부동산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서 또 유산도 그렇게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만 해서 어쨌든 그쪽은 굉장히 경기 흐름이 밝습니다. 부동산은. 그런 그 부자분들을 좀 이렇게 친구라고 좀 이렇게 식사도 좀 좋은 데 가서 좀 사주고 그러시나요? 어떠세요? 안 그러죠. 이번에 안 만났는데 9,900원짜리 불고기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부자들이 그래요. 그렇죠. 부자들이. 예. 그 부동산 얘기 나왔는데요. 요새 파주 쪽에 네. 기업들이 공장도 많이 짓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예. 혹시 그 지역을 좀 많이 좋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파주는 뭐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이 남북 관계 저는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약간 낌새가 이상하지만 지금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확 풀든지 결국은 붕괴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는 흐름이라면은 네. 파주 쪽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망하다 봐야 되겠죠. 결국은요.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롯데가 파주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네. 눈길을 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돈 내비 잘 맞잖아요. 예. 부동산 쪽으로. 맞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자,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한번 우리가 여쭤봤고요. 어제 보니까 네이버가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예. 오늘은 또 뭐 반등을 한다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아실 텐데 예. 네이버 주가 어떻습니까? 이제 올 만큼 다 온 겁니까? 아니면 뭐 목표가가 100만 원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게 이제 목표가 100만 원 나오면 거의 다 온 거죠. 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치명적으로 빠진다든가 거품이 지나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더 오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높게 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 70만 원 정도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만 원 가기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왓츠앱 예. 뭐 요거 인수했다 해가지고 예, 어제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했죠. 예. 20조 가까이. 대단합니다. 이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 경제 정책 전략을 참 잘 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네이버에 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라인이 주로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익 모델이 좋고요. 잘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의 어떤 특성하고 그다음에 라인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특성 네.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라인은 정말 일본에 기가 막히게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 디테일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고 좀 국지적인 성격의 토종 성격의 어떤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확장성이라는 것이 정말 뭐 왓츠앱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 또 구글 같은 대기업으로 크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라는 거 봐져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어떤 성장성은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한 70만 원 언저리는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작년 말에 삼성전자는 올해는 그냥 뭐 이 고만고만한 그 흐름 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보면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현재 주가가 뭐 적당하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뭐 어떻게 좀 삼성전자 좀 보세요? 그 삼성전자 순이익이 어쨌든 한 35조 이상은 되잖아요. 네. 그 30조 이상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펄을 계산해봐도 한 6.5배, 뭐 7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7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같이 주다.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네. 더 빠질 자리가 별로 없죠.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성장성이나 실적이 여기서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즉 전망을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는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전망이 부정적이니까 주가가 오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주가가 올라서 뭐 170만 원, 200만 원대를 향해서 가려면
현재의 스마트폰 일변도의 수익 모델 갖고는 불가능할 거라고 안 봅니다. 된다. 그거는 이미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로 가면서 이제 하이엔드에서 로엔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증가시키기 어렵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튀려면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 신상품이 하나 나와서 폭발적인 이익을 한 10조 이상 추가해주는 상품이 하나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200만 원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야 주가에서 뭐 크게 재미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시장 진단 또 우리 시장의 대장주 여쭤봤습니다. 자, 1월 달에는 뭐 원래 좀 중소형주 장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썩 뭐 중소형주 장세가 뭐 화려했다. 그것도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이제 좀 시장이 갇혀 있다면 예.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원래 중소형주 장세를 제가 작년 말에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중소형주가 화려하게 갈 수 있는 장이 아니고 극히 선별적인 그러니까요.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앞에 하나의 그 조건을 붙였죠. 전제 조건을 달았죠. 전제 조건을 달았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역시 중소형주 장세가 연말까지 갈 겁니다만 모든 중소형주가 가느냐 또 중소형주가 간다 하더라도 중소형주가 뭐 1, 2월 달에 확 갔다가 3, 4월부터는 왕창 무너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갈 수 있는 선별적인 중소형주의 카테고리가 순환하면서 이쪽이 좋아지면 여기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변수나 이런 게 생기면 또 그쪽에 가고 이러면서 순환하면서 갈 수 있는 성격이고 굉장히 선별적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역시 실적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어디 있냐. 이걸 찾는 작업이 아마 굉장히 화려하게 전개될 텐데 네. 최근에 보면 종목 몇 개요. 수익률 한 3, 400%씩 뻗은 종목들이 꽤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투기적인 종목을 빼고도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삼목에스폼이라든가 선데이 토즈라든가 그 이익이 뭐 획기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예. 갑자기 막 이익이 한 서너 배씩 확 증가하니까 주가가 한 서너 배씩 튈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삼목의 스폼, 썬데이 터주. 아깝네요. 자, 이제 조금 섹터별로 또 우리 시장에서 여전한 그 화두죠. 테마별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고령화 맞물려서 이게 좀 한두 해 갈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하고 계신지요? 장기 흐름은 맞죠, 그죠? 네. 장기 흐름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막 밀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조류가 다 맞고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이오 헬스케어도 결국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업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 헬스케어를 하는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이 극히 적어요. 네. 극히 적고 특히 뭐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헬스케어 사이트는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데서 제대로 돈을 벌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M&A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해서 정말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상품을 만들어내면 뭐 그런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냥 중소기업체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기업들은 결국 이익이 이 글로벌 경쟁력을 그 틈새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면은 이익도 따라오면서 주가도 오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름만 명맥부민 헬스케어는 주가가 저조하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따져야 될. 원래는 투자하는데 어설프게 대충 테마 따라서 투자하면은 손실을 오히려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아우, 듣는 제가 그냥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그 어설프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자,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자, 사물 인터넷. 요새 또 뭐 테마 해가지고 네. 연초에 좀 바람이 불기도 했어요. 네네. 사물 인터넷. 우리 회장님이 또 이제 신성장하는 섹터라든가 그런 그 기업들 많이 공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사물 인터넷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실체가 있게 좀 진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공부가 좀 되시나요, 요새? 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100억대도 안 되는 그런 접속 기기에서
이제 2020년 되면 500억 개 이상의 모바일 기기가 서로 접속이 되니까 네. 굉장한 시장이 새로 열릴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이거는 막연한 개념은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은요. 이미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서 모든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기술이든 제품에서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지금 자동차 같은 데도 이제 스마트카가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한 2020년까지 빠르게 사물 인터넷이 확산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되죠. 다만 거기에서 수혜를 얼마나 얻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네. 그런 기업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또 노력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 선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명목상으로 이렇게 후닥닥 테마로 갔던 것들 최근에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뭐 뒤에 받치는 게 없으니까 다시 뚝 빠져버리거든요. 그 관련해서 효성 ITX 보니까 예. 1월 달에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이게. 꽤 많이 갔죠. 예. 예. 이게 이제 이게 두목이었죠. 예. 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는 뭐 예. 수고르기라든가 이런 예.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올해는 어설피 테마주다 해가지고 뭐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예. 네. 그 효성 ITX 정도가 그래 좀 갔죠. 나머지 따라갔던 나머지 어설픈 것들은요 원위치로 다 왔습니다. 다 그냥. 예. 저 보세요. 저 저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예. 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예. 이런 어떤 그 새롭게 열리는 그 산업 시장에서 예. 좀 테마주가 형성되고 예. 거기서 또 이제 어떤 테마주는 쭉 가고 어떤 테마주들은 좀 이렇게 선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어떤 좀 노하우라든가 공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저는 참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산업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그 사물 인터넷에 산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뭔지,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실제로 연결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될 텐데, 결국 한국에서 지금 사물 인터넷을 주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될 거거든요. 핵심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연관해서 사물 인터넷의 실질적인 매출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익과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나오실 때 그때 한참 막 비트코인 관련주가 또 막 시끌시끌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이후로 요새 또 조용해요. 예, 요즘은 그때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 이거 좀 별로 실체가 없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역시 그렇게 실체가 없다 보니까 원위치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관련은 사실 비트코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네. 사실상. 뭐 한 10년쯤 뒤에 약간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지금 뭐 1, 2년 내로 이익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좀 붕 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요새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3D 산업, 예. 3D 프린팅 예. 요런 거 이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회장님께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리포트 같은 걸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잠시 한번 쉬시면서 예. 그 세계 1위 3D 프린팅 회사가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들어오죠. 시연회도 예. 했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그제 한번 리포트 한번 보시면서 예.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소재의 옷, 뼈와 근육을 형상화한 액세서리까지 모델이 착용한 모든 것을 프린터 하나로 찍어냈습니다. 세계 1위 업체인 스트라타시스가 오늘 공개한 신제품 프린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3D 프린팅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프린트할 수 있는 색상이 기존 3가지에서 100여 가지로 늘었고 다룰 수 있는 소재도 고무등 700여 가지로 다양해졌습니다. 작업 시간도 대폭 줄어 3D 프린팅 기술이 기존 제조업을 대체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5년 내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D 프린팅 시장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트라타시스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In Asia, it's the third biggest market after Japan and after China. It is a market that we see a lot of growth in, and one of the reasons we have set up a local entity here in Korea with. 그러나 국내 3D 프린팅 산업은 중소기업 몇 곳만이 시작했을 뿐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의 혁명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해외 업체에 넘겨줘야 할 판입니다.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좀 적죠. 이제 국내 업체들의 좀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우선 좀 뭐 정부 지원이 좀 나와야 돼요. 프린터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되거나 하는 방향이 이제 빨리 나와야죠. 정부는 3D 프린팅 사업을 산업융합 품목으로 성정하고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글로벌 업체의 빠른 행보를 쫓아가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정입니다. 네. 저 리포트 보면 이 스트라타시스라고 여기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1위더라고요, 1위. 1위죠. 예. 보니까 점유율이 한 50% 세계 네. 점유율이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 작년 매출액이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2,15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예. 작년에는 3,290억으로 많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 매출이 늘은 이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는 인원도 없고 뭐 대기업들 아직 좀 출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좀 하겠다 뭐 이렇게 공시도 하고 하는 것 같고 뭐 시연회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 3D 프린팅 시장 이게 투자자라든가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좀 일단은 좀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가요? 네. 이 제조업,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조업 아니겠어요? 네. 하나의 제조업 관련 산업의 특성은 말이죠. 이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일까?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일까? 이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PC, 이 PC. 개인용 컴퓨터, 이 PC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는 뭐 현주 컴퓨터라든가 삼복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잘했죠. 잘했죠. 그런 데서 처음에 짭짤하게 조립도 하고 이러면서 물건도 좀 싸게 팔아서 잘 팔렸지만은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시장이 정착되고 좀 돈을 벌 만큼 해지니까 삼성전자, LG전자가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딱 들어서 대량 생산으로 가버리면은요. 결국 중소기업은 망해버리잖아요. 항복.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조금 노릴 수 있는 정도의 성격이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제조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은 대기업이 다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시적으로 그런 데 연관해서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단기 매매 성격의 어떤 프린팅, 3D 프린팅 관련주는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길게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잠깐 뭐 공시를 뒤져보니까 이 TP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이 역시 3D 이제 관련한 회사 같아요. 애니웍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예. 50% 인수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3D 이 테마주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인수하는 금액을 보니까 8억 원이에요. 8억 원. 예. 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재료주죠. 그야말로 뭐 핑계거리에 따라서 올라간 개념이지 네. 개념주 성격이잖아요. 아. 이익과 매출이 언제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기업 가치 증가는 없다 봐야 되죠. 다만 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STI라는 종목이 있어요. STI. 예. 그 종목은 보면 삼성전자에다가 3D 프린터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빠지는 것도 별로 안 빠지고 견조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로 매출이 얼마나 더 좀 들어오고 안정성이 있잖아요. 안정성이. 그러니까 여기 주가의 반영도가 다르다 봐야 되죠.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예. STI. 예. 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 시장이 이제 예, 될 가능성이 그렇다고 매우 봐야죠. 높다. 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하이비전이 또 시스템이라고 여기가 또 3D 또 테마주 예, 한때 대장주였는데 여기도 보니까
올해 이제 2월에 또 이제 회사 임원들이 또 이제 자사주를 매도하고 주가 예,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상당히 좀 뭐랄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주 성격이 좀 강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재료주 들고요. 성격은요. 초기 단계에 빨리 빠지지 못하면 네. 결국 그걸 중기 투자라든 장기 투자로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개념주들은 말이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코렌텍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예, 코렌텍. 코렌텍, 예, 여기는 이제 인공관절 이제 이쪽인데 최근에 보면은 3D 이제 프린터 생산 및 뭐 판매 업체를 이제 인스텍이라고 예. 여기 이제 지분을 35.7% 인수하는데 32억 원을 썼어요. 예. 하리성해요.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근데 예. 주가가 빠졌다가 예. 최근 또 이렇게 막 근데 뛰었어요. 코렌텍이라는 그 저 기업은 주가 보네요. 예. 코렌텍이라는 기업은요. 저도 연구를 많이 했던 아, 기업인데 그래요. 예. 꼭 그 3D 프린터 재료 때문에 물론 핑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렌텍이라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3D 프린터를 떠나서 인공 관절 분야에서 관절. 국내 1위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지금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갖다 구축했는 그 실력이 있는 회사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나가 지금 그 정몽구 회장 마사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차 그룹에서도 밀어줄 수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인수한 그 3D 시스템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현대차 같은 데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 앞으로는 길게 보면 3D로 이제 해야 되는 그 쪽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밀어줄 수가 있으니까 아. 현대차 그룹 같은 데서 그런 것들 이제 마사이라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네. 마사이가 한번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좀 도와달라 그래 보세요. 당연히 밀어주죠.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장기적으로. 3D 프린터 쪽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이 3D 프린터 시장을 독식하고 있네요. 한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좀 한참 좀 늦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뭐 지금은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네. 지금 삼성전자에서 3D로 물론 3D 프린터도 하겠지만은 지금은 삼성전자 베이스로 보면은 한 매출 1조 정도 올라오지 않는 품목은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제조업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시장이 초기에 형성되는 조그마한 시장에서는 그 참여 안 하죠. 그냥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 정도지. 그러나 이제 시장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가면 삼성은 또 굉장히 또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이제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빨리 만드는 데는 또 귀신이니까 3D 프린트 시장이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근데 아직은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입질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스트라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A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 때 한국 업체들 좀 M&A 할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좀 이렇게 기술력이 탁월한 없는 데가 그 벤처나 없죠. 이런 회사들이 별로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2020년까지 이 3D 프린터 시장이 연평균 예. 20% 성장한다 그러네요. 예. 2020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뭐 소비재, 자동차, 의료, 치과 같은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죠. 네. 좀 이런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쪽은 조금 이제 그 대처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투자자분들 접근할 때는 아까도 우리 회장님도 강조해 주시지만 이게 정말 그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예. 요거를 꼭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단순히 뭐 재료 가지고 예. 한탕 해먹는 이런 기업들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재료로 접근하는 것들은 결국은 원위치가 다 들어오거든요. 원위치까지만 돌아와도 괜찮아요. 원위치를 깨는 주식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수급이 깨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요새 우리가 이제 뭐 섹터, 뭐 테마 이런 얘기 쭉 여쭤봤는데, 대응 전략, 이런 것도 좀 국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눈여겨보는 그 섹터라든가, 그 종목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뭐 최악의 경우를 거친 업종에서
정부가 육성을 하고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은 비교적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건자재라든가 건자재. 건설주 같은 경우도 특히 국내 어떤 뭐 재건축 파트라든가 이런 국내 분양 시장에서 아주 탄탄하게 어떤 사업을 전개해온 기업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최근에 보면 시멘트 같은 것도 가격이 계속 올리잖아요. 그리고 불황이 얼마나 지난 3년 동안 심했습니까? 그 최악을 버티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업황들은 계속 내년까지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럼 주가는 아마 올해까지 되게 좋을 겁니다. 내년까지 업황이 좋으면. 다만 이제 주가가 그런 것들도 좀 올랐어요. 제가 사실 마에서 동서는 몇몇 개 종목군들은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을 통해서도. 그래서 시세가 꽤 났는데 좀 났을 때 사지는 말고 지금 좀 밀리면은 다시 이런 것들은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바이오 쪽에서도 원래 뭐 임상을 새로 하면서 실적이 받침되는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잘 살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국에 특화된 어떤 그 모바일 게임주들 중국 시장에 성공하는 것들 이런 중국. 것들도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 시장이 LTE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죠. 작년까지는 별로 보급이 안 됐거든요. 사실 LTE가 보급 안 되면 모바일 게임 하는데 속도 느리고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폰이 이제 보급이 되니까 이 중국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돼서 아주 진출을 잘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 회사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셔갖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떴으니까 일체세가 났으니까 눌림목을 잘 선정하셔갖고 지지선을 잘 구축하셔갖고 사시면 조정 때 사시면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아주 그 정말 내실 있는 알찬 우리 투자 아이디어, 노하우라든가 또 이런 우리 고민 이런 것들을 잘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회장님 뭐 어떻게 건강은 여전히 좋으신 거죠? 건강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곧이어 이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또 우리 또 알찬 또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에 우리 빅머니도 잠깐 보시고 식사하러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